단군은 신화가 아닙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한민족의 시조 단군. 고조선을 세운 이 땅의 첫 번째 임금. 그러나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신화 속 존재로만 불려왔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는 실존을 의심받아야 했고 왜 세계는 그 이름을 외면해야 했을까요? 1926년 조선 총독부는 무엇을 누구에게서 왜 지우라고 명령했을까요? 단군은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우리 민족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하버드 교수의 발언 하나가 전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케인 교수, 그가 말하는 지워진 단군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국제고대사 포럼 2025년 봄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모인 이 자리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단군? 하하하. 일본 도쿄대학의 다나카 교수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참 로맨틱해요. 곰이 사람이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국가를 세웠다니 말이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북경대 리샤오밍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중국 사료 어디에도 단군이라는 인물은 없습니다. 고조선? 그건 중국 변방의 작은 부족 수준이었을 뿐이죠. 포럼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역사의 시조라 불리는 단군이 국제학계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하버드 고대 문명사 석좌 교수 에드워드 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잠깐만요. 케인의 낮은 목소리에 웃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단군이 국가를 만든 적이 없다고요? 다나카 교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팩트잖아요. 신화는 신화일 뿐 역사가 아니죠. 케인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죠. 단군이 신화라는 결정은 누가 내린 겁니까? 그야 당연히. 누가요? 케인의 날카로운 반문에 다나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일본 식민 시대 조선사 편수예요? 아니면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입니까? 포럼장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케인이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군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중국 사서인 위서, 조선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세기부터 신화가 됐을까요? 리 샤오밍이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건 근대 역사학의 발전 때문이죠. 과학적 검증이. 과학적 검증이요? 케인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1926년 조선총독부 회의록을 보셨습니까? 여기 직접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단군은 조선 민족의 자존심이므로 반드시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말이죠. 다나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정치적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맞아요. 정치적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정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케인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낡은 문서들이 나타났죠. 이걸 보십시오. 1940년대 일본 학자들의 논문입니다. 단군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토템 신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이전까지는 일본 학자들도 단군을 실제 인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케인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건 1910년 이전 일본 역사서입니다. 여기선 단군을 조선의 개국 시조라고 명확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식민지 시대가 되자 갑자기 신화가 됐을까요? 포럼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케인이 계속했죠. 더 흥미로운 건 중국입니다. 청나라 시대까지만 해도 중국 사서들은 고조선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동북공정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중국의 지방 정권이 됐죠. 리샤오밍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른. 새로운 연구요?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필요였을까요? 케인이 서류를 높이 들었습니다. 여기 2002년 중국 공산당 동북공정 프로젝트 기획안이 있습니다. 동북 지역 고대사를 중국사로 편입시켜 영토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문입니까? 정치입니까? 포럼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케인이 슬라이드를 띄웠죠. 단군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 했던 인물이고 고조선은 분명히 존재했던 국가였습니다. 다만 누군가에 의해 지워지고 왜곡되고 신화로 격화됐을 뿐이죠.
케인이 다나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단군을 지우려 했을까요? 다나카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케인이 천천히 말했죠. 답은 간단합니다. 단군이 실제하면 고조선이 독립된 고대 국가였다면 지금의 동북아 역사 구조가 모두 바뀌기 때문입니다. 케인이 가방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독일의 고대 국가 형성이론 권위자였던 고 리하르트 브레너 박사의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포럼장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케인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포럼장의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단군은 실체입니다. 신화가 아니죠. 지워진 이유는 그가 존재하면 지금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녹음이 멈추자 포럼장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리하르트 브레너 박사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역사연구소 소장을 지낸 고대 국가 형성 이론의 최고 권위자였죠. 다나카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진짜 브레너 박사의 목소리란 증거가 있습니까? 케인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브레너 박사의 유언장이 있습니다. 2019년 작성된 것으로 이 녹음 파일을 특정 조건에서 공개하라고 명시되어 있죠. 포럼 참석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케인이 계속했습니다. 브레너 박사는 생전에 동아시아 고대사를 재평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케인이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한 결과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경 실제로 건국된 국가입니다. 중앙집권적 정치체계, 청동기 기술, 독자적인 문화를 갖춘 완전한 고대 국가였죠. 리샤오밍이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브레너 박사는 중국, 러시아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케인이 두꺼운 보고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표지에는 독일어로 동북아시아 청동기 문명의 기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여기 보세요. 요동 지역에서 발굴된 청동기 유물들의 연대 측정 결과입니다. 기원전 2300년경 단군 조선 건국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나카가 반박했습니다. 그게 고조선의 것이란 증거는 없잖아요? 케인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증거가 없죠. 왜일까요? 중국이 그 지역 발굴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포럼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케인이 말을 이었죠. 2003년 중국 정부는 요동 일대 고대 유적 발굴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동북공정이 시작된 해였죠. 우연일까요? 케인이 또다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저는 중국 측 연구진과 함께 야오닝성 유적을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조선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 제기와 토기들, 그리고 한자가 아닌 독특한 문자 체계. 녹음이 멈추자 케인이 설명했습니다. 브레너 박사는 이 발견을 국제학회에 발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압력으로 무산됐죠. 그리고 얼마 후 박사는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학자의 주장만으로는 한 학자가 아닙니다. 케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보고서입니다. 2015년 연해주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 조사 결과죠. 여기에도 고조선 문명의 흔적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케인이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지역의 청동기 제작 기술이 중국 중원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반도 북부 지역과 연관성이 높았죠. 리 샤오밍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러시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일방적이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케인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띄웠습니다. 2018년 국제유전자 분석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시베리아와 만주, 한반도, 북부 지역 고대 인골의 DNA를 분석한 거죠.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들의 고대 인류는 유전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중원 지역과는 뚜렷이 구분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럼장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케인이 녹음기를 다시 켰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 그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녹음이 끝나자 케인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브레너 박사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단군과 고조선의 실체를 증명하려 했죠. 오늘 저는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케인이 다나카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단군은 정말 신화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신화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케인의 질문이 끝나자 다나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한 독일 학자의 추측만으로 역사를 바꾸자는 건가요? 케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은폐죠? 케인이 낡은 문서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표지에는 조선사편수회 내부 회의록이라고 적혀 있었죠. 1925년부터 1938년까지 일본은 조선사편수회를 통해 한국 역사를 체계적으로 왜곡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케인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1926년 3월 15일 회의록입니다. 단군은 조선 민족의 정신적 지주이므로 반드시 신화로 격화시켜야 한다. 실제 인물로 인정할 경우 독립의식을 고취시킬 위험이 있다. 포럼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케인이 계속했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1928년 문서예요. 고조선 관련 유물과 문서는 발견, 즉시 본부로 이송하여 급비리에 처리한다. 다나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전시 상황에서 전시요? 1928년이 전시였나요? 케인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1932년 만주국 건국 직후 작성된 문서입니다. 만주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조선 유물은 모두 은닉하고 대신 중국계 유물로 대체하라. 리샤오밍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의 과거사는 일본의 문제죠. 중국은 다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케인이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2002년 중국 동북공정 프로젝트 기획안입니다. 여기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물론 고조선까지 중국 지방 정권으로 편입시킨다. 화면에 중국 문서가 떴습니다. 케인이 특정 부분을 확대했죠.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중국의 요 임금 전설에서 파생된 것으로 해석한다. 이게 학문입니까? 정치입니까? 리샤오밍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학술적 해석의 차이일 뿐. 학술적 해석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케인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2004년 중국 교육부 지침입니다. 동북 지역 역사 교과서에서 단군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대신 기자조선서를 강조한다. 포럼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케인이 말을 이었죠. 기자조선설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의 기자가 조선을 세웠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설은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없었다는 겁니다. 케인이 고문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참국유사를 보세요. 이련 스님은 명확히 쓰고 있습니다.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했다. 기자는 그 이후에 등장할 뿐이죠.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서에는 중국 사서요? 어느 시대 사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케인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서 지리지를 보세요. 조선은 기자의 후예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더 오래된 사기는 뭐라고 할까요? 조선왕만이 연나라, 사람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기자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케인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지날수록 기자의 비중이 커집니다. 왜일까요? 다나카가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그건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면서 새로운 사료요? 아니면 새로운 필요였을까요? 케인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한나라 때 중국은 고조선 지역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명분이죠. 우리 조상 기자가 세운 나라니까 우리가 지배할 권리가 있다. 이런 논리 아니었을까요? 포럼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케인이 결정적인 문서를 꺼냈죠. 여기 1937년 일본 내각 기밀 문서가 있습니다. 조선 고대사 왜곡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케인이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군을 신화로 만드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학술적 권위를 동원하여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기정사실화할 것이다. 특히 서구 동양학자들을 포섭하는 것이 중요하다. 케인이 고개를 들어 다나카를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들이 한 일입니다. 단군을 지은 건 학문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다나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과거요?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케인이 최신 자료를 들어보였습니다.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 교과서입니다. 여전히 단군은 신화로만 나옵니다. 고조선은 아예 언급도 없죠. 왜일까요? 케인이 리 샤오밍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2024년 중국 역사 교과서예요. 동북 지역 고대사에 고조선은 없습니다. 대신 고대 중국의 지방 부족들이라고만 나오죠. 케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100년 전에 시작된 역사 왜곡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죠. 포럼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케인이 말했습니다. 단군은 없는 게 아닙니다. 글을 지운 자들이 있을 뿐이죠. 문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 거짓에 동참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케인이 새로운 자료를 프로젝터에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고대 국가 성립의 조건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죠. 이제 감정이 아닌 팩트로 이야기해 봅시다. 고대 국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케인이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입니다. 둘째, 왕위 계승 시스템. 셋째, 독자적인 문화와 종교. 넷째, 경제 기반과 군사력이죠. 다나카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고조선이 그런 조건을 갖췄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케인이 첫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먼저 중국 사료부터 봅시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입니다. 조선우라 칭하는 왕이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죠. 왕이 있었다는 건 정치체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리 샤오밍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부족장 수준일 수도. 부족장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케인이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찬해경을 보십시오. 조선은 연나라와 대등하게 교류했다고 나옵니다. 부족이 어떻게 제후국과 대등하게 교류합니까? 케인이 계속해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관자라는 책도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 문헌이죠. 조선은 문피라는 특산물을 생산한다고 나옵니다. 특산물 생산은 경제 기반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한 참석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군 조선인지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한국 사료를 봅시다. 케인이 낡은 책을 들어 보였습니다. 삼국유사입니다. 단군 조선의 왕계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47대 왕까지 이어졌다고 나옵니다. 왕위 계승 시스템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다나카가 반박했습니다. 삼국유사는 13세기 책이잖아요. 너무 후대 기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된 기록을 찾아봤죠. 케인이 놀라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에서 발견된 고구려 시대 비문입니다. 시조 단군 이래 2000년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고구려인들도 단군을 시조로 인식했다는 증거죠? 포럼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케인이 더 충격적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보고서입니다. 연해주에서 발견된 기원전 10세기 유적 조사 결과죠? 케인이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확대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성곽 유적과 함께 청동제 의기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이 의기에 새겨진 문양입니다. 화면에 독특한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이 문양은 한반도 청동기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양식입니다.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문화권이었다는 증거죠. 리 샤오밍이 불안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래도 그게 고조선의 것인지. 확실합니다. 여기 결정적 증거가 있으니까요. 케인이 아주 특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2008년 중국 지린성에서 발견된 목관입니다. 중국 정부가 극비로 분류했던 자료인데 작년에야 일부가 공개됐죠. 케인이 목간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한자로 조선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탄소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8세기 것으로 확인됐죠. 이 시기에 조선왕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는 나라가 고조선 말고 또 있습니까? 다나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위조일 수도. 위조요? 중국 정부가 발견하고 중국 학자들이 검증한 건데요. 케인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고조선을 부정하려던 중국이 오히려 고조선의 실체를 증명하는 증거를 발견한 겁니다. 케인이 다시 브레너 박사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고조선은 동아시아에서 독립적으로 성립한 고대 국가입니다. 청동기 제작 기술, 독자적인 문자, 체계,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 모든 면에서 완전한 국가였죠. 브레너 박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조선의 영향력입니다. 만주와 한반도는 물론 연해주까지 미쳤죠. 이는 단순한 부족 연맹이 아니라 강력한 고대 제국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녹음이 끝나자 케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해봅시다. 중앙집권, 체제, 왕위 계승 시스템, 독자적 문화, 경제력과 군사력. 고조선은 모든 조건을 갖춘 완전한 고대 국가였습니다. 케인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를 부정해왔을까요? 왜 단군을 신화로만 가르쳐왔을까요? 케인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1941년 일본 군부 급비 문서입니다. 대동아 공영권 구축을 위해서는 조선의 독자적 역사의식을 말살해야 한다. 단군과 고조선은 반드시 신화로 격화시켜야 한다. 케인이 문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학문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의도였죠. 그리고 우리는 8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거짓을 믿고 있습니다. 케인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동북공정의 실체라는 제목이 떴죠.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역사, 왜곡을 들여다봅시다.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아십니까? 리 샤오밍이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동북공정은 순수한 학술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동북 지역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순수한 학술 연구요? 케인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이 문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2001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밀 문서입니다.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케인이 핵심 부분을 읽었죠. 동북 지역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역사적 귀속감을 조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고구려와 고조선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킨다. 포럼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케인이 계속했습니다. 학술 연구가 아니라 정치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손댄 게 바로 단군입니다. 케인이 중국 학술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2003년 중국사회과학원 논문입니다. 단군은 중국 요 임금의 신하였던 지방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근거가 뭘까요? 리 샤오밍이 대답했습니다. 고대 문헌에. 어떤 고대 문헌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리 샤오밍이 머뭇거렸습니다. 케인이 대신 답했죠.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인용하는 건 모두 후대에 만들어진 위서들입니다. 케인이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응제시주라는 책을 인용합니다. 5세기 책인데 여기 처음으로 단군이 요의 신하라는 주장이 나오죠. 그런데 더 오래된 사마천의 사기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케인이 답을 제시했습니다. 후대로 갈수록 중국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주변국의 역사를 흡수하려는 시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역사, 왜곡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케인이 더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05년 동북공정 내부 회의록입니다. 단군을 중국 지방관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정치적 필요상 추진한다. 리 샤오밍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맥락을 왜곡한. 맥락이요. 그럼 전체를 읽어드리죠. 케인이 문서 전체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단군을 중국사에 편입시키면 고조선도 자연스럽게 중국 지방정권이 된다. 이는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한 역사적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게 학문입니까?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주장도 일리가 있지 않을까요? 고대엔 국경이 모호했으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 봅시다. 케인이 새로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을 보겠습니다. 독자적 문화권을 판단하는 국제적 기준이죠. 케인이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독자적 건축 양식. 고조선의 지성묘는 중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독자적 토기 문화. 민문의 토기는 한반도 고유 양식이죠. 독자적 청동기 문화. 비파형 동검은 중국에선 발견되지 않습니다. 케인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객관적 지표가 고조선은 중국과 다른 독자적 문명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이를 부정할까요? 케인이 지도를 띄웠습니다. 현재 중국 영토의 30%가 역사적으로 한민족과 관련된 지역입니다. 만주, 내몽골 동부, 연해주 접경 지역이죠. 만약 고조선의 독자성을 인정하면? 리 샤오밍이 항의했습니다. 그건 영토 문제와는 별개. 별개요? 그럼 이 문서는 뭡니까? 케인이 충격적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2019년 중국 국가안전부 보고서입니다. 한반도 통일시 만주 지역 영유권 주장에 대비하여 역사적 명분을 강화해야 한다.
핵심은 단군과 고조선을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포럼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케인이 말을 이었죠. 이게 진실입니다. 단군을 신화로 만든 건 일본이었고 이를 이어받아 더 교묘하게 왜곡하는 건 중국입니다. 케인이 브레너 박사의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단군은 동아시아 고대사의 핵심입니다. 그를 지우는 것은 한민족의 뿌리를 지우는 것이고 이는 곧 동북아 역사 전체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이 쌓일까요? 녹음이 끝나자 케인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짓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케인이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피라미드 형태의 거대한 무덤 사진이 나타났죠. 단굴릉을 아십니까? 1993년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단군의 무덤입니다. 타나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북한의 정치적 선전 아닙니까? 김일성이 단군의 후예라고 주장하려고 정말 그럴까요? 케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검토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케인이 첫 번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1994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와 북한 사회과학원의 공동 발굴 보고서입니다. 정치적 선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죠. 보고서의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6월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약 5천년 전으로 확인됐습니다. 단군 시대와 일치하죠. 더 흥미로운 건 부장품입니다. 케인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청동 거울, 옥제품, 그리고 독특한 문양의 토기들. 모두 고조선 시대 유물들과 양식이 일치합니다. 리 샤오밍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조작했을 가능성은 그래서 저는 제3국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케인이 놀라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2001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비공개 보고서입니다. 브레너 박사가 주도한 프로젝트였죠.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이 제공한 6월 샘플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대 측정이 정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전자 분석 결과입니다. 케인이 DNA 분석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이 6월의 유전자는 현대 한국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한족과는 뚜렷이 구별되죠. 만약 조작이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다나카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단군이라는 증거는 맞습니다. 100% 확실하진 않죠?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케인이 지도를 띄웠습니다. 단굴릉 주변에서 발견된 고인돌군입니다. 무려 40기가 넘는 거대한 고인돌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배치되어 있죠. 항공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배치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고인돌들이 특정 별자리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케인이 천문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5천년 전 평양 하늘의 북두칠성 위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정교한 천문 지식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증거죠?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연의 일치일 수. 우연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케인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18년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의 보고서입니다. 그들도 단굴릉의 신빙성을 의심했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단굴릉 주변 토양에서 발견된 꽃가루 화석을 분석한 결과 5천년 전 이 지역에 대규모 재래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특정 식물들을 대량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었죠. 케인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재래는 왕이나 종교 지도자의 장례에서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는 증거죠? 리 샤오밍이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단군이라는 직접적 증거는 직접적 증거요? 있습니다. 케인이 가장 충격적인 자료를 꺼냈습니다. 2016년 중국 야오닝성에서 발견된 청동기 명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극비로 분류했던 자료죠. 화면에 고대 문자가 나타났습니다. 단군왕검께 바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4800년 전 유물로 확인됐죠. 단군이 실존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다나카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왜 중국은 이를 공개하지? 공개하면 동북공정이 무너지니까요. 케인이 브레너 박사의 녹음을 다시 틀었습니다. 단굴릉은 조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증거가 발견돼서 각국이 은폐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이 밝혀지면 동북아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하니까요. 녹음이 끝나자 케인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단군릉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군릉 자체가 가짜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왜곡과 은폐가 필요했던 거죠. 케인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명확합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실존 인물이었고 고조선은 5천년 전에 실제했던 고대 왕국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케인이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시아 국가들의 역사, 왜곡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죠. 미국도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포럼장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케인이 극비 문서를 공개했죠. 2004년 미국 국방부 산하 동아시아 정보분석실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고조선 문명의 실체와 지정학적 함의예요. 타나카가 의아해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왜 고대사를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왜 군사정보기관이 고대사를 연구했을까요? 케인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답은 여기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에서 역사적 정당성은 핵심 변수다. 특히 만주 지역 영토 문제는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와 직결된다. 리샤오밍이 불안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 보고서의 자문위원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리하르트 브레너 박사였습니다. 케인이 문서의 한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브레너 박사의 분석을 인용하겠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24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지배한 고대 제국이었다. 단군은 신화적 인물이 아닌 실제한 건국자다. 포럼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케인이 더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CIA의 1978년 보고서도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아시아 전략 재편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죠. 케인이 낡은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한민족의 역사, 의식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중요한 변수다. 특히 단군 신화는 한국인들의 정체성, 핵심이므로 신중히 다뤄야 한다.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입장을 흥미롭게도 중립적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게 맞겠죠? 케인이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직후 작성된 NSC 문서입니다. 구소련 극동 지역 문서고에서 고조선 관련 자료들이 대량 발견됐다. 이는 한중일 3국에 민감한 문제이므로 당분간 기밀로 분류한다. 타나카가 놀라워했습니다. 소련도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네. 그리고 그 자료들은 지금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지하에 잠들어 있습니다. 케인이 가장 결정적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2019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메모입니다. 한국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 한국이 역사적 근거로 영토 확장을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핵심은 고조선의 영역 문제다. 리샤오밍이 반발했습니다. 그건 미국의 추측일 뿐. 추측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케인이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2020년 미 국방부 위성이 촬영한 중국 동북 지역입니다. 중국이 대규모 고대 유적을 파괴하고 있는 장면이죠. 왜 그랬을까요? 케인이 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2020년 미국 고고학팀이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예요. 중국 동북 지역의 고대 유적 70%가 고조선 문명과 관련됐다. 이는 현재 중국 영토의 역사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케인이 브레너 박사의 특별한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저는 2003년 미 국방부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단군이 실존했고 고조선이 거대한 제국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는 너무나 위험한 진실이었습니다. 브레너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의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만약 고조선의 진실이 밝혀지면 한국은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것이고 중국은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결과는 전쟁일 수도 있죠. 녹음이 끝나자 케인이 마지막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문서입니다. 동북아 역사 문제는 현재의 지정학적 균형을 위해 계속 봉인되어야 한다. 특히 고조선 문제는 판도라의 상자다. 케인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단군을 신화로 만든 건 단순한 학문적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거대한 국제 정치적 음모였던 겁니다. 케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이 시작했고 중국이 이어받았으며 미국이 묵인한 거대한 역사 은폐 프로젝트, 그 중심에 단군이 있었던 겁니다. 케인이 포럼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니었고 고조선은 실제했던 제국이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를 부정해왔을까요? 케인이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권력이 진실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시작했고 중국의 패권주의가 이어받았으며 미국의 현실주의가 묵인했죠. 다나카와리 샤오밍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케인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 문명사 전체의 문제예요. 케인이 큰 스크린에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 우리는 이들을 4대 문명이라 부르죠? 하지만 고조선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케인이 지도에 5번째 점을 찍었습니다. 고조선 문명입니다. 독자적인 청동기 기술, 청문학, 정치 체제를 갖춘 또 하나의 고대 문명이었죠.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지워졌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역사를 바꾸기는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거죠. 케인이 브레너 박사의 마지막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습니다. 단군과 고조선의 실체는 언젠가 밝혀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겁니다. 왜 그토록 오래 거짓을 믿었는가? 왜 진실 앞에서 침묵했는가? 브레너 박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학자의 사명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압력, 국가적 이익 앞에서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어가길 바랍니다. 녹음이 끝나자 케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유지를 이어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거짓된 역사를 가르칠 것입니까? 케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군은 곰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고대 제국의 건국자였고 위대한 문명의 시조였습니다. 고조선은 신화 속 나라가 아니라 5천년 전 실제했던 강대국이었죠. 포럼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케인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기 하버드대 고대사연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있습니다. 고조선 문명 재조명 국제공동연구입니다. 저는 이제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단군과 고조선을 연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케인이 다나카와리 샤오밍을 바라봤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을 함께 찾아가면 됩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죠. 케인이 손을 들어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100년간 쌓인 거짓을 걷어내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저항과 방해가 있을 거예요. 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더 이상 단군을 신화 속에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케인이 브레너 박사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리하르트 브레너 박사님, 당신이 시작한 일을 우리가 끝내겠습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였고 고조선은 환상이 아니라 실체였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겠습니다. 케인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단군을 지운 자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자들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케인이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브레너 박사의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죠.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삼조고는 상나라 때부터 전해진 중국 고유 신화입니다. 산해경에 명확히 기록돼 있죠. 중국의 문화유산을 왜 한국이 가져가려 합니까? 장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구려 같은 작은 부족이 독창적인 문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중국에서 들려온 이야기를 나름대로 각색한 정도겠죠. 까마귀 하나로 뭘 그리 거창하게 말씀들 하시는지.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말입니다. 중국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삼조고 그림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고구려 무덤에만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져 있지요. 그리고 와타나베 교수님, 까마귀 하나라고 하셨으니까 웃기네요. 그 까마귀를 짝퉁 야타가라스로 만든 나라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스위스 제네바의 한겨울 국제문명포럼 홀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아시아 문명사의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 중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삼조고, 과연 이 신성한 새의 진짜 고향은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발언권을 잡은 사람은 베이징 대학교의 저명한 고대사 교수 장루이였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천천히 일어서며 안경을 고쳤었죠.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삼조고는 명백히 중화 문명의 산물이에요. 우리 산해경에 가장 오래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상나라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순수한 중국의 신화입니다. 고구려는 단지 이를 받아들인 것뿐이죠. 도쿄대학교 와타나베 신야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묘한 여유가 느껴졌죠. 장 교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고구려 같은 소규모 지방 세력이 독창적인 문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중국에서 들려온 이야기를 나름대로 각색한 정도겠죠. 까마귀 하나로 뭘 그리 거창하게 말씀들 하시는지 그때였습니다. 홀 뒤편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캠브리지 대학교의 동양사 석학 에릭 샤우만 교수였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샤우만 교수는 여유롭게 태블릿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모습이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주었죠.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선명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엠블럼이었죠. 태극 마크 중앙에 당당히 자리 잡은 삼조고가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진짜 신화는 박물관이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법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조종사들이 이 삼조고와 함께 하늘을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현대의 일이지 않습니까? 고대 역사와는 별개의 문제죠. 정말 그럴까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구려 고분 벽화가 나타났어요. 무용총의 천장화였습니다. 생생한 색채로 그려진 삼조고가 태양 속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었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중국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삼조고 그림은 찾을 수 없거든요. 오직 고구려 무덤에만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건 단순한 장식화일 뿐 아닙니까? 일본에도 야타가라스라고 해서 세 발 달린 까마귀 이야기가 있어요. 아, 야타가라스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야타가라스가 언제부터 일본에 나타났는지 아세요? 바로 고구려와 교류가 시작된 이후부터예요. 로마 대학교의 우아한 신화학자 로베르타 바실리 교수가 조심스럽게 발언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산해경은 엄밀히 말해 역사서라기보다는 여러 전설을 모은 편집서에 가깝습니다. 반면 고구려 벽화는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 숭배했던 종교적 신념을 직접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죠. 하지만 산해경의 권위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귀중한 문헌이에요. 물론 귀중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정말로 삼조고가 중국 고유의 것이라면 왜 중국 황제들의 무덤에는 삼조고가 그려져 있지 않을까요? 장루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그건 아마 다른 상징들을 선호했기 때문이겠죠. 정말 그럴까요? 용이나 봉원처럼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들은 모두 무덤에 그려놓았는데 유독 삼조고만 빠뜨렸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설마 그것만으로 고구려가 원조라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겠죠? 원조라기보다는 진정으로 삼조고를 자신들의 정신으로 받아들인 민족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록도 좋지만 실제로 그것을 믿고 살았던 증거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우만의 논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누가 먼저 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느냐가 더 중요하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루이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더 강력한 반박을 준비하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설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예상 밖의 타격을 받은 장루이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들고 나왔죠. 샤오만 교수님, 벽화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구려 벽화에 나온 것들이 모두 고구려 고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 들어온 문화를 그림으로 그린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와타나베 교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건 그냥 장식일 뿐이에요. 의미를 너무 과대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일본의 야타가라스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새일 뿐입니다.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샤오만이 새로운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각저총 벽화였어요. 씨름하는 사람들 위쪽 천장에 그려진 삼조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장식으로 보이십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삼조고를 천장, 정중앙, 가장 신성한 자리에 그려놓았어요. 그냥 꾸미려고 그린 게 아니라 신으로 모셨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고분 벽화에서 천장은 하늘을 의미해요. 그 중심에 삼조고를 그렸다는 것은 태양신으로 숭배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야타가라스도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도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야타가라스가 언제부터 일본 문헌에 등장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와타나베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야타가라스는 8세기 일본 서기에 처음 나옵니다. 반면 고구려, 고분 벽화는 4세기부터 나타나요. 4세기나 늦은 기록을 가지고 원조라고 하실 건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표현 방식의 차이입니다. 일본의 야타가라스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새로 나오지만 고구려의 삼조고는 태양 그 자체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렇다면 중국 한나라 때 화상석에도 새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나라 화상석의 새들을 자세히 보세요. 다리가 2개예요. 3개가 아니라 말이죠. 샤오만이 또 다른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한나라 화상석과 고구려 벽화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것이었어요. 보시죠. 한나라 것은 일반적인 새, 고구려 것은 명확히 3개의 다리를 가진 삼조고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하지만 산해경의 기록이 더 이른 시기의 것 아닙니까? 산해경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산해경은 여러 시대에 걸쳐 편집된 책입니다. 삼조고에 관한 부분이 정확히 언제 추가됐는지 아세요? 그 부분은 대략 한나라 때 편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구려 벽화와 거의 비슷한 시기죠. 그래도 중국 쪽이 문자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 확실하지 않나요? 문자 기록이 항상 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벽화는 당시 사람들의 실제 믿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예요. 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와 실제로 믿고 숭배하는 것은 차이가 크거든요. 샤오만이 무용총의 또 다른 벽화를 보여줬습니다. 춤추는 사람들과 함께 그려진 삼조고였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고구려 사람들은 삼조고 아래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장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에게 삼조고는 축제와 의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무덤 주인을 위한 장식적 의미일 수도. 장식이라고요? 고구려 왕들이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에 의미 없는 장식을 그렸을 리 없어요. 그들에게 삼조고는 4, 5세기에서도 함께할 신성한 동반자였습니다. 맞습니다. 고분 벽화는 망자의 영혼을 위한 것이에요. 가장 소중하고 신성한 존재만을 그려놓죠. 삼조고가 그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관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만의 설명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었어요. 여러분, 진실은 단순합니다. 중국에는 글로 쓰인 이야기가 있고 고구려에는 믿음으로 새겨진 증거가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진짜일까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기엔 그럼 이번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볼까요? 삼조고의 세 다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이에요. 장래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샤오만은 이제 삼조고의 상징적 의미로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숫자 3에 담긴 깊은 철학의 세계로 말이죠. 샤오만 교수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고구려 고분의 삼조고들을 모아놓은 비교 이미지였어요. 모든 그림에서 까마귀의 다리는 정확히 3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하필 3개의 다리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2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닌 정확히 3개 말이에요. 그건 그냥 신화적 과장일 뿐이죠. 실제 까마귀와 다르게 표현해서 신비로움을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이라고요? 그럼 왜 5개나 6개가 아니라 하필 3개였을까요? 고대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숫자를 정했을 리 없어요. 숫자 3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신성한 숫자 중 하나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 즉 천지인을 상징하죠. 완전함과 조화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하지만 그런 상징성은 어느 문화에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고구려만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의미를 어떻게 구현했느냐예요. 고구려 사람들은 삼조고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 했을까요? 샤오만이 고구려 청동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3개의 다리를 가진 청동소티였어요. 보세요. 고구려뿐만 아니라 한반도 청동기 시대부터 삼조기가 나타납니다. 3개의 다리로 균형을 잡는 그릇들이에요. 이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였습니다. 흥미로운 연결점이네요. 삼조끼와 삼조고 모두 3이라는 숫자로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는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일관된 철학적 사고의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에도 삼족정이라고 해서 3다리 소티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것이에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삼족정과 고구려의 삼조고는 다른 의미를 가져요. 중국의 것은 주로 실용적인 재기였지만 고구려의 삼조고는 신앙의 대상이었거든요. 샤오만이 또 다른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3개 각국의 삼족 상징들을 비교한 것이었어요. 재미있는 건 세계 어디를 봐도 삼조고는 고구려와 그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집트에도 새 신이 있고 그리스에도 독수리가 있지만 3다리를 가진 새는 없어요. 그럼 일본의 야타가라스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야타가라스가 언제 어떻게 일본에 들어왔는지 정확히 추적해보면 답이 나와요. 샤오만이 시간 순서표를 보여줬습니다. 고구려와 일본의 교류 역사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4세기부터 고구려 고분의 삼조고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6세기 백제를 통해 불교와 함께 일본으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8세기 일본 서기에 야타가라스가 처음 등장하죠. 전파 경로가 명확하네요. 고구려에서 백제로, 백제에서 일본으로 문화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이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고구려가 원조라고 단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고구려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만약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라면 왜 중간 단계인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는 삼조고 유물이 발견되지 않을까요? 장루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박이었거든요. 문화 전파는 흔적을 남깁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불교가 전해질 때도 중간 지역마다 불교 유적이 남았어요. 하지만 삼조고는 고구려 지역에서만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표현 방식의 독창성입니다. 고구려의 삼조고는 단순히 까마귀가 아니라 태양 속에서 날개를 펼친 역동적인 모습이에요. 이는 고구려만의 독특한 해석이죠. 하지만 3다리라는 기본 개념은 중국에서 왔을 수도.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왜 중국에서는 삼조고가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까요? 왜 실제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한 전설로만 남았을까요?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만의 질문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진정한 문화의 주인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삼조고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최초의 기록은 중국에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기록이 전부는 아니에요. 기록은 때로 후대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른 문화에서 들어온 이야기가 자국어처럼 편입되기도 해요. 중요한 건 누가 그것을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느냐죠. 맞습니다. 신화학에서는 이를 문화적 내재화라고 부르죠. 외부에서 온 요소라도 그것을 받아들인 문화가 독창적으로 발전시키면 그 문화의 것이 되는 거예요. 호란의 분위기가 점점 샤오만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들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고구려의 실제 힘과 문명 수준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논쟁이 철학적 영역에서 벗어나 이제 구체적인 역사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샤오만 교수는 고구려의 실제 문명 수준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구려가 정말 단순한 변방 세력이었다면 어떻게 700년 동안 중국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지리적 이점 때문이겠죠. 산악 지형을 이용해서 버텨낸 것 아니겠습니까? 산악 지역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방어만 해서는 700년을 버틸 수 없어요. 고구려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샤오만이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고구려 철기 유물들이었어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칼과 갑옷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고구려는 요동 지역의 철광석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인 철기 제조의 핵심 지역이었죠. 철기야 중국에서 더 일찍 발달했지 않습니까? 고구려가 특별할 게 뭐가 있어요? 일찍 시작한 것과 완성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고구려의 철기 기술을 보세요. 화면에 고구려 비늘 갑옷의 세밀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작은 철판들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고구려의 비늘 갑옷입니다. 각각의 철판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방어력은 최대화하면서도 움직임은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기술이죠. 정말 놀랍네요. 이런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갑옷이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철기 기술이야. 어디에나. 어디에나 있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번에는 고구려 기병의 복원도가 나타났습니다. 말과 기수 모두 완전 무장한 모습이었어요. 고구려는 세계 최초로 중무장 기병 전술을 완성한 나라입니다. 말에게도 갑옷을 입히고 기수에게도 완전한 보호 장비를 제공했어요. 이게 바로 고구려군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중국에도 기병이 있었는데요. 수준이 다릅니다. 중국의 기병은 주로 경무장이었어요. 하지만 고구려의 중무장 기병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요새였죠. 샤오만이 고구려 기병의 장비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기병은 등자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세요? 등자가 있으면 말 위에서의 안정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등자는 기병 전술의 혁명이었죠. 이전까지는 말 위에서 제대로 된 공격이 어려웠는데 등자 덕분에 강력한 돌격이 가능해졌어요. 그런 기술들이 삼조고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아, 바로 그겁니다. 고구려 기병대의 깃발을 보세요. 화면에 고구려 군기가 나타났습니다. 깃발 중앙에 삼조고가 당당히 그려져 있었어요. 삼조고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 군대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였어요. 전사들은 삼조고 깃발을 보며 용기를 얻었고 적들은 그 깃발을 보며 두려워했죠. 그건 추측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기록이 있나요? 중국 사서에도 나와 있어요. 고구려군이 나타나면 검은 깃발이 하늘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 검은 깃발이 바로 삼조고 깃발이었어요. 샤오만이 중국 사서의 한 구절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보세요. 고구려군의 깃발은 까마귀 같이 검고 그 앞에서는 단군도 발이 묶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한 장식일까요? 궁의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에요. 군대의 정신과 전통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삼조고가 군기에 사용됐다는 것은 고구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신력만으로는 안 되죠. 실제 전술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거예요. 고구려는 정신력과 기술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샤오만이 고구려의 성곽 건축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거대한 석재들이 정교하게 쌓인 산성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성곽을 쌓으려면 엄청난 기술력과 조직력이 필요해요. 단순한 부족 국가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성곽 기술도 중국에서 배운 것 아닙니까? 배웠다면 왜 고구려 성만 그렇게 견고했을까요? 수나라 100만 대군도 뚫지 못한 성을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흔한 건가요? 관중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고구려의 실제 힘을 실감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삼조고 깃발을 든 고구려 중무장 기병대가 중국 평원을 질주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당나라 병사들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남의 문화를 단순히 베꼈을 리 없어요. 분명히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논쟁은 이제 고구려의 정치체제와 통치 철학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고구려가 어떤 나라였는지 그 진면목이 드러날 차례였어요. 고구려의 군사력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샤오만 교수는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고구려는 어떤 방식으로 통치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구려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고구려는 과연 단순한 왕국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국이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고구려는 그냥 지방 왕국이었죠? 제국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았어요. 규모만으로 제국을 판단하시는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샤오만이 화면에 띄운 것은 관계 토대왕비의 비문이었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고대 비석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414년에 세워진 관계토대왕비입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비석은 고구려 역사 연구의 핵심 사료죠. 당시 고구려의 통치 방식을 직접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예요. 비문에 보면 송민을 신민으로 삼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백성을 다스렸다는 뜻 아닙니까? 뭐가 특별한 거죠? 아니에요. 송민은 복속된 민족을 뜻하고 신민은 왕의 직속 백성을 의미해요. 즉, 정복한 민족을 완전히 자국민으로 편입시켰다는 뜻이죠.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였거든요. 이게 바로 제국의 증거입니다. 단순한 왕국은 정복지를 속국으로 만들지만 제국은 그들을 자국민으로 편입시켜요. 하지만 그런 정책은 중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중국의 경우를 보세요. 한족이 아닌 민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에요. 샤오만이 중국 역대 왕조의 민족 정책을 비교한 표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대부분 한족 중심주의였어요. 다른 민족들은 항상 2등 시민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고구려는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고구려의 신민 정책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다민족 통합 정책이었어요. 현대의 다문화주의와 비슷한 개념이죠. 과장이 심한 것 같은데요? 그냥 효율적인 통치를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죠. 효율적인 통치라고요? 그럼 이것도 효율성 때문일까요? 이번에는 고구려의 행정 조직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관료제의 모습이었어요. 고구려는 정복지마다 총독을 파견했어요. 그런데 이 총독들 중 상당수가 현지인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효율성 추구일까요? 그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쓴 것이겠죠.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고구려가 현지인들을 신뢰했다는 점이에요. 반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에게 권력을 맡겼거든요. 이는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고대 제국들은 대부분 정복민을 불신했거든요. 고구려의 포용 정책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어요. 샤오만이 고구려 지배층의 구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띄웠습니다. 보세요. 고구려 귀족 중에는 고구려족뿐만 아니라 말갈족, 한족, 심지어 유목민 출신도 있었어요. 진정한 다민족 국가였던 거죠. 그래도 최고 권력은 고구려족이 독점했을 텐데요. 물론 왕은 고구려족이었죠? 하지만 실제 권력 구조를 보면 놀랄 거예요. 화면에 고구려의 정치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왕 아래 여러 계층의 관리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구려는 왕권이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귀족 회의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여기에는 여러 민족 출신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도는 다른 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형식은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완전히 달랐죠. 고구려는 정말로 다민족의 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종교 정책이에요. 고구려는 피지배 민족의 종교를 인정했거든요. 샤오만이 고구려 내 여러 종교 유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교 사찰뿐만 아니라 토착 신앙의 제단들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국의 품격입니다.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한 거죠. 그런데 삼조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것도 강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삼조고는 강요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샤오만이 고구려 영역 내 여러 민족들의 유물을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곳곳에서 삼조고 문양이 발견되었어요. 보세요. 말갈족 무덤에서도 한족 거주지에서도 삼조고가 나타나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은 피지배 민족이 지배층의 문화를 거부하거든요. 하지만 고구려의 삼조고는 달랐어요. 그건 아마 실용적인 이유였을 겁니다. 출세하려면 지배층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출세 때문이라고요? 그럼 왜 무덤에까지 삼조고를 그렸을까요? 죽어서까지 출세가 필요한가요? 관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샤오만의 반박이 너무 적절했거든요. 여러분, 삼조고는 고구려 제국의 상징이자 통합의 심볼이었어요. 서로 다른 민족들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뭉치게 해준 강력한 구심점이었죠. 맞습니다. 진정한 제국의 상징은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발적 동의와 자긍심에서 나오는 거죠. 논쟁은 이제 고구려가 다른 민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특히 말갈족과의 관계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포용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와타나베 교수는 마침내 자신이 준비해온 카드를 꺼낼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말갈족 이야기였어요. 잠깐만요. 샤오만 교수님. 말갈족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말갈은 고구려를 항상 견제했던 민족 아닙니까? 동맹이라기보다는 적대 관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중들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와타나베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말갈족이 고구려를 견제했다고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할 때 말갈족들은 뭘 했을까요? 그야! 고구려가 약해지니까 독립했겠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독립이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샤오만이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고구려 멸망 전후의 전쟁 기록이었어요. 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연합군이 당나라와 싸울 때 말갈족은 어느 편에 섰을까요? 그건 아마 중립을 지켰겠죠. 중립이라고요? 기록을 한번 보시죠. 화면에 당시 전쟁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구체적인 전투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말갈군이 고구려군과 합세하여 단군을 크게 무찔렀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견제 관계일까요? 동맹 관계일까요? 명확하네요. 실제 전쟁에서는 고구려와 함께 싸웠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협력이었을 뿐이에요. 평상시에는 서로 경쟁 관계였지 않습니까? 경쟁 관계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번에는 말갈족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고구려 양식과 매우 비슷했어요. 말갈족 무덤에서 나온 토기와 장신구들이에요. 고구려 것과 거의 구별이 안 되죠? 그건 문화적 영향을 받은 것뿐이에요. 지배를 받았다는 증거죠. 지배라고요? 그럼 이것도 지배의 결과일까요?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말갈족 무덤 벽화에 그려진 삼조고였어요. 말갈족도 자신들의 무덤에 삼조고를 그렸어요. 강제로 그린 걸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린 걸까요? 무덤 벽화는 매우 개인적이고 신성한 영역이에요. 강요받아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도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고구려에 잘 보이려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번에는 말갈족 지배층의 무덤이 나타났습니다. 고구려 왕족 무덤과 비슷한 규모와 구조였어요. 만약 말갈족이 피지배민이었다면 이런 호화로운 무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고구려 왕족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 아닌가요? 하지만 최종 권한은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그게 지배가 아니라 연맹의 형태였어요. 고구려가 맹주 역할을 했을 뿐이죠. 샤오만이 고구려 말갈 연맹의 구조도를 보여줬습니다. 복잡하지만 체계적인 관계였어요. 보세요. 말갈족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체 족장이 있었고 고유한 법률도 있었죠. 이게 식민지 통치 방식인가요? 이는 현대의 연방제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매우 진보적인 통치 방식이었죠. 그럼 왜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말갈족들이 독자적인 길을 갔을까요? 아, 바로 그거예요. 말갈족이 어떤 길을 갔는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샤오만이 고구려 멸망 이후 말갈족의 행적을 보여주는 지도를 띄웠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말갈족의 일부는 당나라에 복속했지만 상당수는 북쪽으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세웠는지 아세요? 발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발해를 세운 대조영도 말갈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발해가 어떤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발해의 문화재들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고구려 문화의 연장선상에 있었어요.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계자라고 선언했어요. 말갈족이 고구려를 계승한 거죠. 이는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피지배민이 지배층의 정체성을 계승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일 수도. 정치적 필요라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만드는 게 더 유리해요. 왜 굳이 멸망한 나라의 정체성을 계승했을까요? 샤오만이 발해 유적에서 발견된 삼조고 문양을 보여줬습니다. 발해에서도 삼조고가 계속 나타나요. 이게 우연일까요? 말갈족이 고구려의 정신적 유산을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죠. 그래도 그건 일부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일부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화면에 고구려 멸망 당시의 전투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고구려 마지막 전투에서 말갈족 전사들이 고구려군과 함께 끝까지 싸웠어요.
연천강 전투에서 말갈족과 고구려족이 함께 전사한 기록이 남아있죠. 이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운명 공동체였다는 증거네요. 맞습니다. 말갈족에게 고구려는 지배자가 아니라 형제였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피를 흘리며 당나라와 싸운 거죠. 하지만 결국 고구려는 멸망했지 않습니까? 나라는 멸망했지만 정신은 살아남았어요. 말갈족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발해로 부활시켰거든요. 관중들이 깊은 감동을 받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고구려와 말갈족의 관계가 단순한 지배가 아닌 진정한 동맹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현대로 돌아가 삼조고의 의미를 되새겨볼 차례였죠. 고구려와 말갈족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 호라는 잠시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샤우만 교수는 이제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갈 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샤우만이 다시 대한민국 공군 엠블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논쟁 시작 때와 같은 이미지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1500년 전 고구려 전사들이 삼조고 깃발을 들고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이 같은 삼조고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현대에 만들어진 상징일 뿐입니다. 고대와 현대를 억지로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연결했다고요? 그럼 왜 하필 삼조고였을까요? 왜 용이나 호랑이가 아니라 삼조고를 선택했을까요? 샤우만이 한국 공군 창설 당시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1949년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될 때 상징을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삼조고가 선택됐죠. 그건 그냥 멋있어 보여서 선택한 거 아닙니까? 깊은 의미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당시 기록을 보면 조상들의 기상을 이어받아 하늘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삼조고를 선택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무의식적인 문화적 계승이에요. 1500년이 흘렀어도 민족의 DNA에 새겨진 상징이 다시 나타난 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 단절된 시기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고구려 멸망 후 1300년 동안 삼조고는 사라졌잖아요. 정말 사라졌을까요? 샤오만이 새로운 자료들을 연이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 장식, 민화, 심지어 농기구에서까지 삼조고 문양이 발견되었어요. 보세요. 경복궁 근정전 천장에도 삼조고가 그려져 있어요. 조선왕조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그린 거죠. 그건 단순한 장식이었을 수도. 또 장식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번에는 조선시대 민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서민들이 그린 그림 속에도 삼조고가 있었어요. 궁궐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삼조고를 그렸어요. 왕이 명령해서 그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린 거죠. 이는 정말 놀라운 문화적 연속성이에요. 지배층뿐만 아니라 민중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증거죠.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완전히 사라졌지 않습니까? 사라진 게 아니라 숨어 있었어요. 해방 후 바로 다시 나타났거든요. 화면의 해방 직후 각종 기관들의 상징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곳에서 삼조고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해방되자마자 여러 기관에서 삼조고를 상징으로 사용했어요. 35년간 숨어있던 민족의 상징이 다시 깨어난 거죠. 그래도 현대의 삼조고와 고대의 삼조고는 의미가 다르지 않나요? 의미가 다르다고요?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샤오만이 한국전쟁 당시 공군 활동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삼조고 마크를 달고 하늘에서 싸웠어요. 1500년 전 고구려 기병들이 삼조고 깃발을 들고 육지에서 싸운 것처럼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차이는 있지만 조국을 지킨다는 정신은 똑같네요. 맞습니다. 고구려 때는 중국의 침입을 막았고 현대에는 북한의 위협을 막고 있어요. 시에는 달라졌지만 역할은 같아요. 하지만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의도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우연이라고요? 그럼 이 많은 우연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샤오만이 현재 삼조고가 사용되는 모든 곳들을 보여줬습니다. 공군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공군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기관, 심지어 민간 기업들도 삼조고를 상징으로 사용해요. 이게 모두 우연일까요? 그건 단순히 전통을 따라하는 것일 뿐이죠. 따라한다고요?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징이 가진 힘과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해야 가능한 일이죠. 샤오만이 최근 한국 공군의 활동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최신 전투기들이 하늘을 나는 모습이었어요. 보세요. 21세기의 최첨단 전투기에도 여전히 3조고가 새겨져 있어요.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이는 단순한 전통 계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신의 전승이에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그게 고구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삼조고가 정말 중국 것이라면 왜 중국에서는 현대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혼란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거든요. 중국은 그들의 용을 현대까지 이어왔어요. 하지만 3조고는 완전히 사라졌죠. 반면 한국은 1500년이 지나도 3조고를 기억하고 있어요. 진정한 주인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중국은 3조고를 잊었지만 한국은 기억하고 있어요. 관중들이 깊은 감명을 받은 듯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결론만 남았어요. 길고 치열했던 논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샤오만 교수는 마지막 정리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호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마지막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고대 중국의 산해경에서 시작해서 현대 한국의 하늘까지 말이에요. 샤오만이 천천히 일어나며 마지막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랐어요. 장 교수님께서는 중국에 기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와타나베 교수님께서는 일본에도 비슷한 전설이 있다고 하셨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결국 중국이 원조라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샤오만이 마지막 비교 화면을 띄웠습니다. 중국의 기록, 일본의 전설, 그리고 한국의 현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중국에는 글로 쓰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전해져 내려온 전설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살아 숨쉬는 현실이 있습니다. 정말 명확한 차이네요. 기록과 전설은 과거의 것이지만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반드시 한국이 원조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죠. 샤오만이 고구려 벽화와 현대 공군 마크를 겹쳐서 보여줬습니다. 1500년의 시간체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1500년 전의 3조고와 지금의 3조고를 보세요. 형태도 비슷하고 의미도 같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지만 그 사이에 단절된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단절이 아니라 잠복이었어요. 겨울에 나무가 잎을 떨구지만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틔우듯이 3조고도 때가 되자 다시 날개를 펼친 거예요. 관중들이 깊은 감동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적인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중국은 그들의 3조고를 금고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일본은 박물관에 전시해 두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하늘에 띄워 보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살아있는 문화와 죽은 문화의 차이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역사적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최초 기록은 여전히 중국에 있거든요. 최초 기록이 중요하다면 문자도 중국이 만들었으니 모든 문화가 중국 것이 되는 건가요? 관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가 막힌 반박이었거든요. 문화는 만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키운 사람의 것입니다. 씨앗을 뿌린 사람보다 꽃을 피운 사람이 진짜 주인이에요. 하지만 학술적으로는 학술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죽은 기록을 위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샤오만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푸른 하늘을 나는 한국 전투기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3조고를 단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1500년 전 고구려 기병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시간은 흘렀지만 정신은 그대로네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고구려는 몸은 사라졌지만 영혼은 살아있어요. 3조고가 바로 그 증거죠. 그래도 중국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고마워하는 거죠. 중국이 씨앗을 뿌려줘서 고구려가 꽃을 피울 수 있었으니까요. 장루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적대적이지 않으면서도 확고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럼 일본의 야타가라스는 소중한 이웃의 문화죠. 고구려에서 전해진 귀한 선물이에요. 와타나베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포용적이면서도 명확한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문화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원과 계승은 분명히 해야 해요. 정말 흥미로운 논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록만큼이나 현실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화의 전파와 계승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문화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국은 그들의 역사를 책에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그들의 전설을 신사에 모셨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들의 정신을 하늘에 날려보냈습니다. 홀 안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샤오만의 마지막 말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어요. 참조고는 고구려의 것이었고 지금은 한국의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하늘을 지킬 것입니다. 포럼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았어요. 삼조고와 고구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한국의 이야기가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